저는 올해로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작년에 대학 보내놓고 이제야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인생이 정말 내 맘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남편은 저와 5살 차이 나고 시댁 집안에선 둘째 아들입니다. 그 위로는 아주버님 한 분 계시고 밑으로는 저와 동갑인 신우가 하나 더 있어요. 3남매 중에 둘째라서 그런지 남편은 위아래로 치이면서 살아왔고 항상 시댁 집안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남편은 셋 중에 가장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시댁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간신히 첫째 아주버님만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둘째인 저희 남편이 대학 갈 나이에는 집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하셨다네요. 첫째 아주버님은 공부 못해서 간신히 농대 들어갔었고 반면에 저희 남편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바로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자동차 영업사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머리도 좋았고 성실한 남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적은 항상 탑을 찍었고 고졸학력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신우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형편이 좋지 않으셨고 그땐 저희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신우의 대학 등록금을 보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집안에서 첫째 아들과 셋째 딸만 대학을 보내고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저희 남편만 대학 못 가고 돈 벌면서 다른 형제 뒤치다꺼리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첫째 아주버님은 결국 대학 졸업하고도 변변하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백수 생활을 면치 못했고 그걸 보다 못한 저희 시아버지께서 장남이 잘 풀려야 집안이 산다. 라고 하시면서 재산이라곤 딱 하나 있는 재산인 선산을 팔아서 장남에게 커다란 가전제품 대리점도 하나 내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하나 차리려면 정말 웬만한 집 기둥뿌리 뽑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희 아주버님이 정말 일머리 없고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사장이지만 모든 일과 돈 관리까지 직원들에게 다 맡겨두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더니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남는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디로 돈이 새는지 몰라서 힘들어지고 말더라고요. 시댁 재산 싹 끌어서 가져다가 차린 가게인데 5년도 못 가고 쫄딱 말아먹고는 또다시 반백수 상태로 지금의 형님을 만나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변변한 수입이 없자 그때 또다시 시부모님 살고 계시던 집까지 팔아서 개인 택시를 사주게 되고 지금까지 택시 영업하시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서 택시도 2번 바꿨는데 남편은 택시로 팔아봐야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인데도 자기 형이라고 본인 몫의 수당 다 포기하고 할인해줘요. 그래도 서비스가 없다면서 블랙박스 썬팅까지 싹 다 남편 돈으로 해주고 나면 솔직히 아주버님에게 차 한 대 팔 때마다 100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택시 2번 팔아줬다면서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가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볼 때마다 자기 덕분에 우리 남편 실적 채워서 판매왕이 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아예 고맙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전 일을 어제처럼 이야기하니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점점 듣기 싫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는 친정아빠가 남편이 젊었을 시절 남편에게 차를 한 대 사면서 인연을 갖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성실한 게 마음에 들어서 사위 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빠 친구들 중에 차 사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 소개시켜줘서 남편의 실적 쌓아주고 대신에 우리 딸과 10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저와 처음 만나게 되었죠. 만나보니 사람이 좋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올해 대학을 보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에서 표창장과 감사패도 여러 번 받았고 그 덕분에 저 또한 능력 있는 남편에게 시집와서 돈 걱정 별로 해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예전과는 달리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영업직이라는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고 더 많이 노력해야 그만큼 본인에게 실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남편이 일하다 말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과로와 가벼운 빈혈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남편도 놀랐고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매일 가장 일찍 영업소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고객들 만나고 다니는 남편인데 제가 봐도 살인적인 스케줄에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이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 실적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남편의 성격 자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나 봐요. 매년 하던 1등을 놓치면 다시는 1등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수십 년을 매일같이 노력하던 남편이었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일하다가 쓰러진 뒤로 예전과는 달리 많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도 늙었어. 예전 같지 않아. 아들도 다 키웠고 이제 우리 두 사람만 잘 살면 그만이잖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붙들고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항상 집안의 든든한 기둥처럼 버티고 있던 남편이었고 자기가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에 평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같았으면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였지만 그날의 남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후회 없이 딱 1년만 더 해서 1등 한 번 더 하고 지금 하는 일은 은퇴하겠다고요. 예전에 남편이랑 제가 시골 땅을 조금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처분하고 시골 내려가면 둘이서 작게 농사짓고 쉬어가며 살 수 있을 거라면서 남은 생활은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건 절대 아니었고 그저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이나 가꿔줄 땅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해서 월세가 나오는 작은 오피스텔도 2채가 있었고 상가도 1채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합하면 세금이나 부대 비용 제외하고도 300만 원 이상 손에 남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비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처분해서 시골 내려가더라도 땅 사고 집 짓고 몇 년 동안 먹고 쓸 생활비는 충분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손재주가 좋고 뭔가 만들고 키우는 것에 소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 우리 둘이 귀농하면 잘 살겠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도 큰 고민하지 않고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가족들 위해 일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달려온 남편이었기에 먹고 살만하게 된 지금 남은 인생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1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끝까지 영업소 실적 1등을 놓치지 않고 다들 박수 쳐줄 때 떠날 수 있었어요. 거의 매년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특히 마지막이라 그런지 오래된 남편의 단골 고객들도 이번 기회에 차를 많이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 속이고 얄팍하게 살아온 적 없었고 신뢰를 얻고 정직하게 살아왔기에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남편 주변엔 많더라고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실이라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남편과 몇 달 동안 여행도 다니고 푹 쉬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나중에 귀농하면 가게 될 땅에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꾸미고 살지 보러 다녔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의 대부분을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비교해가며 공사업체도 선정하고 바쁘게 보냈죠. 그러는 사이에 아들도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저희 부부는 집도 팔아버리고 서울을 떠나 시골살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귀농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하면서 주말에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저희에게 그다지 살갑지 않은 시댁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항상 첫째 아들만 챙기고 저희에게는 아쉬운 소리만 하셨기 때문에 연락 오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하고 시골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무슨 아쉬운 소리 하실 것도 아닐 테고 혹시나 가서 잘 살라고 정착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었죠. 그날도 원래 부동산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부랴부랴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댁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예전부터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에게 살던 집까지 팔아서 개인 택시를 사주셨고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본인들 집을 구할 여력이 안 되자 결국 시조부모님과 합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할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남은 할머님을 모시고 세 식구가 아직까지 살고 있었는데 시할머님 연세가 90이 한참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시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너희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산다고 하니까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처음 내려가서 사는 거라 시골 생활도 잘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모를 텐데 이번 기회에 할머님 모시고 내려가서 잘 배우면서 살아. 저는 처음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고 저는 저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냥 집 뒤에 작은 텃밭이나 가꾸고 산다는 건데 농사를 배우긴 뭐하러 배우겠어요? 90 넘은 늙은 노모 모시고 살기 싫으니까 귀농 핑계대면서 저희에게 모시라고 떠넘기는 그 뻔한 속셈을 누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희가 그동안 시댁에서 받아먹은 거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멀쩡한 장남 놔두고 왜 차남인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대놓고 싫다고 난색을 표했더니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난리가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다고? 시골 생활하면 노인네 건강에도 좋을 텐데 니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저희 보고 그나마 형제 중에 생활 형편이 나은 편이면 가족들을 위해 베풀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할머니 모시기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모시고 시골 내려가서 살다가 갑자기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거기서 시내에 있는 큰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남편이 나름 합당한 이유까지 대면서 모셔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의 생각은 저희와는 달랐습니다. 집안의 장남인 시아주버님은 모든 혜택이란 혜택을 다 받아먹어 놓고도 본인 앞가림이나 겨우하고 살 정도인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일찍 돈 벌어서 집안 살림 다 보태주던 제 남편에게 희생할 줄 모른다뇨? 진짜 아무리 시부모라고 해도 제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성격 같아서는 앞에서 있는 대로 서운하다고 질러버리고 말았을 텐데 시부모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할머님까지 옆에 있으니 뭐라 얘기도 못하고 답답한 속만 두드리며 앉아있는 게 고작이었어요. 옆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듣고 계시는 시할머님만 아니다. 나 시골 내려가서 살 생각 없다. 너희들 둘이 내려가서 잘 살아라. 그만해라. 나 시골 안 내려간다. 하고 계시는데 진짜 시부모님이 너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할머님 사시는 집을 거의 빼앗다시피 모시고 살게 된 거면서 이제 와서 홀로 남은 시할머니 모시기 싫다고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모셔가라 강요하는 건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계속해봐도 서로의 입장 차이는 명확했고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되자 저희는 결국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께 합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서 시댁을 나서는데도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면서 어머님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너희들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끝까지 저런 말씀을 하면서 돌아서는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과 저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시할머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도 남편도 할머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 없고 평소에 용돈도 종종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감정이 없는 것과 모시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첫째 아주버님네라면 모를까 왜 저희에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귀농 가지 말자고 그냥 이대로 살자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좀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아주버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당연히 왜 우리가 할머님 모시려고 하지 않느냐는 전화였어요. 할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불편하게 아파트에서 사시게 할 거야? 같이 시골 내려가서 공기 좋은 곳에 살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 제가 이 집안으로 시집 왔을 때도 이미 할머님과 할아버님 두 분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누가 들으면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던 분 억지로 모셔와서 도시의 아파트에서 사시라고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참지 못하고 아주버님께
집안돈 혼자 다 가져다 썼으면 염치라도 좀 있으라는 말을 하며 한참 동안 두 형제는 전화기를 붙들고 싸우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형에게 서운한 점이 많았어도 별로 내색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는 왜 갑자기 할머님을 저희에게 모시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참을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지만 좋은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분명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시부모가 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할머니 모셔가라고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신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은 그다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신우만큼은 예외였어요. 남편이 예전부터 여동생을 많이 챙기기도 했고 신우도 항상 둘째 오빠한테 신세 많이 졌다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신우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은 아무런 신경 못 써주셨고 그때 저희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었는데 결국 남편이 비상금을 깨고 대출까지 조금 더 받아서 동생 시집 갈 때 구색이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 신우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저희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역시나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또다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지금 아주버님네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끝나가는데 이번에 집값 자체가 많이 오르면서 늘어나는 전세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가 보더라고요. 이미 집에 이런저런 빚이 많아서 대출도 더 이상 받기 힘든 상황이라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장남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희 시부모님은 할머님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 집에서 아주버님네와 함께 살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부모님이 가장 모시기 싫은 할머님은 저희에게 떠넘겨놓고 원래는 할머님 집이었던 그곳에서 장남네 가족과 함께 살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뭔가를 결심한 듯 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그대로 뛰쳐나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 가족 형제들에게 큰소리 한번 제대로 내본 적 없이 살아왔던 남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었죠.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 나올 일 없을 거야. 마음 푹 놓고 하던 대로 이사 준비하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담담하게 했지만 시댁에 가서 혼자 싸우며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고 왔을지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시댁에게서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물어봐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그동안 속에 담아둔 서운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왔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마저 저희에게 전화 한 통 없는 걸로 봐서는 시댁과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신우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버님은 이혼당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 이혼당할까 무서워서 시부모님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할머님을 모셔가지 않게 되면서 계획해놨던 게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어차피 생전 아들 취급도 안 해주던 둘째라서 이대로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우리에겐 전혀 손해볼 거 없어서 좋습니다. 장남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곧 이혼당해서 집에 돌아오면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을 끼고 평생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집에 있는 할머님의 모습만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이 조금 더 풀리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두뇌외가 살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 공사가 끝나고 저희가 이사 들어가고 나면 집 뒤에 저희 먹을 채소 농사도 좀 짓고 남편이 좋아하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면서 앞으로는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귀농준비 이야기였습니다. 가족과의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잘못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 장남밖에 모르는 시부모는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며 우리에게 연락해봤자 가족들에게 실망해버린 남편이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할머님도 앞으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아주버님이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된 것 같은데 지금처럼 계속 사이좋게 식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3살의 여자입니다. 친정아버지가 평생 경찰로 살아오셨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대학도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고 그 이후 다행히 일찍 합격해서 경찰 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워낙 경찰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작은 경범죄 하나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했고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절대로 법규를 위반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저희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 그 자체예요. 연애할 때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연애할 때는 제 직업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대놓고 너스레를 떨고 항상 어딜 가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고 작은 일 하나도 경찰인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자기가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단순경이었고 남자친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었는데 굳이 제 앞에서 항상 바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남편의 본래 성격을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 저런 모습들은 그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큰 실망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다들 저희들 모두에게 배우자를 잘 얻었다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직장도 나름 괜찮은 회사였고 저는 경찰이었으니 앞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었죠. 하지만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제 호감을 얻기 위해 억지로 숨겨놓았던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은 아주 난폭하고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직접 위해를 가한 적은 없었지만 술을 잔뜩 마시고 술집에서 싸우거나 길거리를 걷던 중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여러 번이었고 특히 술집 종업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처럼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 앞 분리수거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가던 길을 돌아갔더니 남편이 저희 아버지 뻘쯤 되는 경비 아저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 그만하고 싶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뜯어말리는데도 남편은 경비 아저씨에게 아니 아저씨, 경비면 경비가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입주민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보는 사람의 눈도 워낙 많았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사과하고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다음날 무슨 일인지 확인해 봤더니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서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를 발로 걷어찼나 보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종이 쓰레기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쌓아두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있었으니 주민들이 경비실에 신고해서 경비 아저씨가 말리러 왔다가 남편과 시비가 붙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정리해서 묶어놓은 박스라던가 스티커 붙여서 내놓은 소형 가전제품들이 전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장 남편을 데리고 경비실로 내려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남편도 다음날 일어나서 전날에 본인이 저지른 일을 듣고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본인 스스로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때는 저희 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셨고 남편은 행동을 반성하며 그 이후로는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조금 자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며 아예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 회식을 하거나 본인 주량을 넘기는 날엔 거의 매번 크건 작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이런 모습에 깜짝 놀라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당신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눈물까지 흘리며 싹싹 비는 그 모습에 저는 속아 넘어가서 용서해주고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되는 남편이지만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정말 자상하고 예의 바른 연애 시절의 그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과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술만 안 먹게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든 남편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각서를 받아내서 집안에서는 절대 음주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전까지는 집에서 족발이나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소주나 맥주를 한 잔씩 함께 마시기도 했었는데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술버릇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음주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일단 저부터 술 먹는 일을 아예 없앴어요. 회식도 나가지 않았고 밤에 하는 친구들 모임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는데 남편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제가 먼저 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 정도로 먼저 노력하는데 남편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그렇게 술 먹고 사고를 치던 남편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혼 생활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저와 함께 술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이나 제가 술을 먹지 않으니 그 시간에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은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2세 계획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 예전처럼 술 마시고 사고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결혼 2년 차까지가 끝이었고 그 이후로 남편은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서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대상에 남편도 있었어요. 과장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순간에 다니던 직장을 잃은 남편은 절망에 빠졌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금방 새 직장 구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위로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2세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남편의 재취업을 위해 함께 노력했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은 예전 회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업력이 오래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봉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 전에 회사에서 일하던 경력도 다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다시 예전과 비슷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예전 회사에서 쫓겨나서 규모가 작은 회사로 옮기게 된 것에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며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환영 회식 때 마셨던 술이 화근이었는지 갑자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남편은 점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또다시 예전처럼 하나둘씩 사고를 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처음엔 불쌍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매일같이 술 취해 들어오는 남편에게 점점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부부싸움이 날이면 날마다 이어졌지만 주로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편이었고 남편은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며 앞으로는 술을 먹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의 남편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바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고 말았어요.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으면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생깁니다. 남편은 그대로 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더라고요. 저는 마침 그 시간에 근무 중이었는데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수액을 맞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꼈었죠. 역시나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친 것에 대해서 아내이자 한 사람의 경찰로서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은 벌금을 받고 면허를 취소당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남편과 대화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 결혼 생활에 크게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살갑게 굴며 좋은 말을 해주신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1년에 명절 2번 찾아뵙고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엔 무슨 일로 집까지 찾아오신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게 우리 성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망가진 거냐? 결혼 전에는 정말 말 잘 듣고 말썽 한번 부린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이라니? 너는 경찰이라는 애가 남편이 밖에서 저러고 다니는데 말리지 않고 뭘 했어? 어머님께서 화가 나신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제 탓이라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의 술버릇을 말리기도 여러 번이었고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지 마음대로 술 먹고 사고 친 걸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팔은 안으로만 굽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사람 술 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결혼 전부터 술버릇 고약하게 들어있던 걸 이제야 좀 고치나 싶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예요. 저도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데 어머님은 알고 계셨냐면서 어떻게 30년 넘는 시간 동안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인데 술버릇 하나 모르셨냐고 끝까지 대들었죠. 사실 이전 같았으면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따져 물어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며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진 와중에 시댁 눈치 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싸우다가 안 되면 그냥 이혼하고 각자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겠다. 이혼 원인도 남편의 음주 때문이라서 이혼하는 과정에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목소리를 높이며 대들자 어머님은 예상과는 다른 제 반응에 깜짝 놀라서 말까지 더듬으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자 남편이 두 여자 사이를 말리면서 무릎까지 꿇고 전부 본인이 다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술을 끊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음주운전 사고의 아내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어머님도 지금까지 자기를 올바르게 잘 키워주셨는데 본인이 다 잘못한 거라면서 두 여자들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술도 안 먹고 다시는 사고치지 않을게.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엄마도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봐. 내가 다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을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어머님은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한 번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면허 취소되고 벌금도 내야 하는 김에 타던 차도 팔아버렸어요. 다시는 술 먹고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제게 각서를 썼고 만약 또다시 술 먹고 사고를 쳤을 시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만일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그냥 우리 이대로 이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창피해서 우리 동네 파출소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아내가 경찰인데 술 먹고 교통사고 내서 면허정지 처분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교통과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건지 너무 속상하기만 했어요. 저도 저번 남편의 일로 소문이 다 나서 제 주변 동료 경찰들이 농담으로 실적이 부족할 땐 앞으로 저희 집 앞에서 음주 측정해야겠다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저와 어머님께 약속한 말도 있고 술 때문에 면허 취소에 벌금까지 내버린 남편은 그 뒤로부터는 한동안 술을 먹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서도 음주사고까지 낸 남편에게 회식 때도 술을 권하지 않았고 또다시 1년간 조용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남편에게 가진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저 둘 다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낼 뿐이었지 예전처럼 알콩달콩하게 살거나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든지 이 남자가 또다시 사고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가 됐을 때 아이가 있다면 헤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한동안 본인의 결심대로 반년 정도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회식이다 뭐다 해서 조금 늦게 집에 들어오긴 했어도 밥만 먹고 빠르게 집에 들어온다거나 했었고, 술 냄새는 나질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술 먹을 때 남편은 혼자 술 대신 콜라를 마셨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저를 실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우리 부부의 미래가 대충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번에는 어떤 사고를 칠 것인가, 남편이 사고를 쳤을 때 과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사고일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식을 다니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자 또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맥주 딱 한 잔만 먹었다고 하더니 제가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자 며칠 뒤엔 소주를 양껏 마시고 비틀대며 집으로 들어왔고, 그런 모습을 본 제가 원래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따져묻자 그냥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시고 자제한 것이라며 자기도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군다고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선을 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때도 충분히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얘기하거나 최소한 별거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디까지 가나 그냥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사고를요.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관할구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하는 날이었고, 저도 배치된 장소에서 열심히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모임이나 회식이 적기 때문에 술자리 자체가 적어져서 음주운전 하시는 분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긴장감도 떨어지고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짓궂은 선배 하나는 농담으로 너무 실적이 떨어진다면서 저희 남편 보고 운전해서 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고, 그 말을 듣고 웃어넘겼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설마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설마 운전을 하겠냐는 생각까진 하지 못하고, 금요일 밤에 술에 취해 번화가 어딘가에서 시비가 붙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왕복 6차선 길에서 차선을 막고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그때 시간은 저녁 10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음주 측정을 받기 위해 차들 여러 대가 한 줄로 서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뒤쪽에 있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서 사실 그런 일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애초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단속에 걸리시면 그냥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망갈 곳도 없고 무조건 잡혀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저희도 달려가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들이 다들 달려들어 차량의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비틀거리던 차는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고, 다른 경찰분들과 함께 저도 같이 달려갔는데 운전자는 충격에 의식을 잃었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조수석에서 중년의 남자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고, 조수석을 통해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마저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가슴을 치고 땅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심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운전석으로 비틀대며 끌려 나오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면허도 취소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눈을 씻고 또 씻어봐도 무조건 제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을 해야 하나, 아니면 제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만히 있던 참이었는데, 하필이면 제 결혼식까지 참석했던 선배님 한 분이 남편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결혼식 이후로는 남편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 범인만 찾아다니는 경찰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 본 사람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선배님이 남편 얼굴을 봤다가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는 바람에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경찰 동료들에게 제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길바닥에 주저앉히고 일단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동료가 무전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이 의식이 좀 돌아오자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여보, 나 진짜 맥주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 진짜라니까? 어차피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입을 다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자 음주 측정을 시작했고 당연히 면허 취소 수치를 아득하게 넘어버리더라고요. 일단 사고 수습은 해야 하니까 남편과 동승자는 구급차에 태워보내놓고 저는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선배가 다가와서는 여긴 괜찮으니 빨리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는 말에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또 예전에 그 모습으로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벼운 타박상과 경미한 뇌진탕 증상 외에는 큰 상처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오자마자 누워있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어찌나 목 놓아 우시는지 누가 보면 나라지키다가 쓰러지기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데 그러고 있으니 제가 민망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돌아서는 저를 붙들고 시어머니께서는 또 제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셨어요.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며 집에서 제가 남편을 얼마나 들들 볶아댔으면 사고 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사고를 치냐고 하시는데 이젠 진짜 어머니와 대꾸하는 것 자체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전부 제 잘못이 맞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고 제가 이 사람 2번씩이나 음주운전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몰라도 이번엔 무면허였으니까 감옥에 가야겠네요. 저는 더 이상 이 사람 못 데리고 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데려가셔서 옥수발도 들어주시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보내세요. 라고 말해버리고 병원을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잘한 건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회사 부서 직원들과 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본인은 얼마 안 마셔서 멀쩡하다며 만취한 회사 부장의 차를 대리운전해주다가 그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차를 운전한다고 운전대를 잡은 놈이나 자기 차를 술 취한 놈한테 맡긴 것이나 똑같이 제정신 아닌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것까지 추가해서 징역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부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고 민사를 한 해 만에 하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갈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보는 제가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남편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저는 더 이상은 당신과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바로 이혼을 하자 했고 이번만큼은 남편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제가 하는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깔끔하고 빠르게 협의 이혼하게 되었고 사소하게 나눌 거 모두 정리한 뒤에 남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라도 생기지 않았던 게 이제 와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요. 남자에게 너무 지치기도 했고 더 이상 누구를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술 먹고 사고치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